토지은행 얘기입니다. 공식 명칭이 따로 있어요. 토지은행을 뭐라고 하냐면 공공토지비축제도. 이 토지정책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름을 보면 대충 제도를 상상할 수 있어요. 공공 나왔죠, 처음에. 공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정부가 하는 거고요, 직접. 정부가 토지를 갖다가 비축을 하는 거죠. 비축하려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필요한 땅을 갖다가 미개발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해서 잘 세이브를 해놨다가 그리고 나중에 장래의 목적을 위해서 땅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입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직접 하니까 여기 있네요. 무슨 개입이다 이거?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 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토지비축제도는 직접적 개입이다. 근데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청와대에서 하진 않겠죠, 이거를. 그래서 거기 써놨는데 거기 누가 한다고 써놨어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이 토지주택공사가 공기관 중에서, 공사 중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개의 공사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좀 처음에 나온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토지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랜드? 그쵸? 주택은? 아, 그럼 이거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LH. LH가 땅하고 집이라는 뜻이에요. 뭐 별거 없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데 얘네 그럼 무슨 일 할까? 얘네 랜드 일하고 하우스 일 하겠죠. 그래서 토지 공급하고 주택 공급하고 LH는 주로 삽질하는 데입니다. 도시개발하고 주택 공급하고 그때 이 랜드에 해당하는 토지 업무가 바로 이게 하나죠. 그 중에 하나. 이 비축제도입니다. 그래서 LH에서 매입을 해요. 근데 토지주택공사가 책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토지주택공사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얘기를. 매입을 할 때 땅을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률상 공공토지비축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이 위원장이 바로 그 유명한 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십니다. 국장이라고 할게요. 네,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제 장관이 플래너, 계획을 다 짭니다. 10년짜리 계획, 1년짜리 계획 이렇게. 그럼 장관이 계획을 짜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땅의 매입을 장관이 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LH한테. LH가 행동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천안에 있는 토지 좀 확보해라. 토지은행에서. 오더 내리면은 LH가 천안 가가지고 요 땅 사가지고 온다고요. 자, 그러면 땅을 샀으면은 누군가의 명의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금자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그 입금자가 바로 LH 안에 있는 토지은행이라는 계정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이 계정 이름이에요, 토지은행이.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토지은행에서 토지를 반출 또는 인출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제도인데 선매를 하게 되는 거니까 땅을 나중에 목적을 위해서 미리 비축을 하는 거겠죠. 법적으로 보면 비축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비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공시설 용지 확보. 정부 종합청사 이전할 땅 미리 확보. 신도시 개발 부지 미리 확보. 그래야 싸죠. 그리고 제때 제대로 공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급 조절. 왜 정부가 농산물, 수산물 사잖아요. 정부미처럼. 땅도 이렇게 선매를 해가지고요. 수요 공급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땅을 확보하는 방안이 LH를 통한 방안 말고도 많아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릴 거냐면 특징의 3번 동그라미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 정부에서 천안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이 천안 땅을 취득을 해야겠죠. 여기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이 정부기관에서 이 땅을 취득하는 걸 공공용지의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하면 뺏을 수 있어요, 국가는. 그래서 그게 뭐다? 수용이죠, 그렇죠? 수용은 강제성이 있는 거고 뺏으면 보상비 주는 거죠. 그렇게 수용을 통해서 얘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요 LH한테 시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LH에서 보통 땅을 사는 건 수용을 잘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잘 안 하고요.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요.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한테. LH입니다. 당신 땅을 제곱미터당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그럼 팔 마음이 있으면 콜 하시면 그냥 거래하는 거고. 싫으면 어떡해요? 땅 주인이. 운전 중입니다. 그러고 끊으시면 돼요, 그냥. 일 없다, 이러고. 그럼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신도시 용지 같은 거는 수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LH는 웬만하면 협의한다. 아시겠죠? 자, 책 읽어볼게요. 3번. 토지은행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밑줄 쫙. 소유자의 양도 의사를 뭐 한다? 전제. 무슨 뜻이에요? 양도 의사를 전제한다. 협의 매수. 협의 매수. 그렇죠? 협의 매수. 말씀하신 대로 물어본다 하면 더 좋고요. 예, 물어본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는 수용보다는 이게 좀 소프트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아랫줄. 그러면 수용하는 수용 방식보다는 재산권의 침해가 다소? 그런 말 나올 수 있겠죠. 나왔었어요, 시험에. 수용보다는 훨씬 재산권 침해가 덜한 방법이다. 그 정도요. 땅을 선매해서 비축하는 제도다. 뭔지 아시겠죠? 네, 넘겨보십니다. 48번. 토지 무슨 개념 나와요? 공짜 동그라미 하나 칠까요? 사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공개념이네요. 공개념. 그리고 공개념을 실천하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토지라고 하는 거,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것이다, 국가의 것이다. 개인의 것이에요, 국가의 것이에요? 국가의 것인 곳도 있어요. 저기 위쪽 동네. 위쪽 동네는 국가 거거든요. 개인 사유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거예요. 왜? 개인 앞으로 등기 되시잖아요. 개인이 토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우린 민법에 소유권도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 요게 어디 나왔냐면 211조에 있습니다. 211조 보시면 소유권의 내용 범위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본인은 본인 땅을 갖다가 법적 범위 내에서 3개 할 수 있어요. 3개. 쓸 수 있고요. 돈 벌 수 있고요. 그 땅을 갖다 누군가한테 되팔 수도 있습니다. 자, 민법상 소유권은 3가지보다 사수처, 사용, 수익, 처분.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취득해서 돈 신나게 벌고 되파는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땅을 써가지고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 수익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까? 있죠. 정당한 수단으로. 뭘로요? 야, 그럼 이게 이상하다, 이게 말이. 내 소유권인데. 내 소유권이고 내가 돈 버는데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권이 인정을 하지만 국가가 필요에 따르면 당신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일정 부분. 이러한 법적 근거가 헌법입니다. 이게. 민법 위의 법이죠. 헌법 122조에 보면 이 국가가 개인에게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권리에 대해서. 그걸 공적 개념이라고 하고 우리 책에 보시면 1번에 바로 이 공공성과 뭘 강조한다?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줄.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땅이기 전에 토지라는 건 누구 땅이니까? 나라 땅? 나라 땅. 국토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럼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입니다. 왜 토지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생길까? 이 문제죠. 자동차 공개념이라는 거 있습니까? 없는데 토지 공개념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땅이 한정돼 있고 누구나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면 무슨 특성일까요? 물리적 양이 한정돼 있다. 자, 그게 바로 부증성이죠. 하나 쓸게요. 공개념은 부증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동차는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생산이 안 돼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땅은 누구나 필요하다면 정부가 공적 개념을 가지고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어요. 2억짜리 땅을 샀는데 그걸 5억에 처분했어요. 아따, 돈 많이 벌었다. 그렇죠? 근데 이 3억 원을 개인 권리로 다 인정 안 하고 세금으로 이빠이 뜯어갑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이거죠. 아시겠죠? 공개념에 의거해서 세금으로 환수해가면 그 돈 어떻게 써요? 공익으로 쓰죠. 개인의 이익을 환수해서 그걸 공익으로 만드는 이런 활동들이 공개념입니다. 그걸 잘 실천하는 제도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제도예요. 그게 개발이익 무슨 제도다? 환수 제도인 거죠. 그러면 이 공개념에 따르면 3번 오늘날의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어떻게 내포하는. 자, 다시 밑줄 무슨 권리다? 상대적 권리.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개인의 소유권이 절대적이 아니라 어떤 권리요? 자, 보세요. 이게 나라고 해봐요, 나. 이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이 내 땅을 갖다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민법상. 민법 소유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나의 권리를 제3자인 을이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제3자 개인이에요. 그럼 이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배타. 타인을 배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독점적 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는 이게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지만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치면은 이 국가를 상대로 하면 얘는 제한받을 수 있죠. 그럼 나의 권리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권리다? 그게 상대적 권리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절대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자, 그 권리를 실천하는 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바로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찬리 실시 중인 제도입니다. 이게. 자, 이름을 뜯어봐요. 이름을. 여긴 두 가지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개발이익이라는 말 하나랑 그걸 뭐 한다? 환수. 환수 누가 할까요? 자, 됐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개발이익은 누구 이익일까요? 그렇지. 개인의 이익이 생겼는데 그거를 환수해서 좋은 데 쓸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 법률이 나오는데 그 법을 적어놨어요. 제가 거기다. 자, 같이 체크 좀 합시다. 개발이익은 언제 생기냐면 첫 번째 개발사업의 시행이란 말 보이시죠? 요거 1번이라고 번호 붙이실게요. 자, 모종의 개발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여기 2번. 요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삼성에서 땅을 샀는데 그 논밭을 샀는데 거기다가 에버랜드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뭘 시행하는 거죠, 지금?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게 오르겠죠, 그렇죠? 또는 농지가 있었는데 그 농지를 대규모로 택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 둘 중에 하나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토지 소유자 혹은 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이 있겠죠. 그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 정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명명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이익을 국가가 개입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뭐 하는 거죠? 뜯어가는 제도예요. 이렇게. 환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더 쉽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보세요. 천안이 있습니다. 여기. 천안 땅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A는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요. 상속받은 논밭이 좀 있어요, 토지가. 근데 갑자기 오늘 뭐가 발표가 됐냐면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래서 개발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공표됩니다, 정보가. 그래서 과천 종합청사를 옮기겠대요, 지방으로. 근데 그게 이 땅인 거예요. 내 땅 위에 종합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럼 A의 마음 이해되세요? 이 상상만 해도 좋다. 이런 게 상상의 임신인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A는, 제가 A면요, 뭐 하냐면 요 상사 뺨부터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바로? 뺨 2대 때리셔도 돼요. 200만원 좀 되잖아요, 그러고. 말도 못하게 오르죠? 네,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은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토지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26배, 평균. 최고는 84배도 있어요. 땅값이 80배가 오랬다니까. 그러면은 좋겠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득은
이 사람의 노동을 통한 소득? 그럼 노동소득은 아니하죠. 네, 무슨 소득이요? 이거 인정 다 안 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 거. 이게 개발이익인 거예요, 결국. 만약에 이 이득이 100억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국가가 이걸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일정 부분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도를 보면 환수율이 20에서 25%입니다. 자, 최고 많이 환수할 때가 4분의 1을 뛰어가요. 그러면 10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죠? 25억은 기본 나가는 겁니다. 네. 세금과 별도로 기본 나가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뜯기죠? 뺨 때린 거 후회할지도 몰라, 이 사람. 이렇게 뜯어가는 이 돈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개발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개발부담금. 그럼 이 돈 뜯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쓰겠죠. 좋은데 쓰겠죠. 법에 보면은 이 돈이 두 가지로 쪼개져요, 다시. 국가와 그리고 천안시, 이 지자체 간에 5대5로 분파가 됩니다. 아니, 5대5로 분배가 됩니다. 예. 나눠서요, 돈이. 5대5, 5대5. 12억 5천, 12억 5천. 지들 돈도 아닌데, 그렇죠? 국가 돈은 지역 균형 발전하는 특별 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돈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 뭐 도로 같은 거 놓거나 이렇게. 자, 이 돈 누구 돈이에요, 원래? 네, A씨 돈이죠. 사익이죠, 사익. 사익을 환수해서 법적으로 이거를 뭘로 만들고 있어요? 공익화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공개념이죠. 네, 이게 바로 개발이익 무슨 제도요? 환수 제도입니다. 이 제도 어때요? 좋아요? 좋으세요? 좋아요, 나빠요? 본인이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하시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제 입장만 고려하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저는 100억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못 참겠는데. 이 법을 처음에 실시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법의 전문에.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 100억을 다 주면 피땀 흘려 일해서 뭐합니까? 땅 벌어 다니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로소득이니까 환수가 되긴 하죠, 이렇게. 그러면 공익 차원에선 좋은데, 자, A씨가 돼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진짜 쓰라릴 거 아니에요. A씨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강탈제도. 이건 개발이익 강탈제도예요. 네. 그러면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발 같은 게 활성화 될까요? 이게 무슨 제도예요, 이름이? 이익을. 환수해가는 제도죠. 개인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이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화그룹에서 천안에 농지를 사는 거예요, 대규모로. 대규모로 사놓고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여기 워터파크 짓겠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를 하나가 딱 발표하는 순간 이 땅값이 10배 오른다고요. 그럼 앉아서 한화그룹도 돈방사 갖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개발이익은 1000억 단위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오케이, 이거 돈 벌었다 했는데 국가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이게 250억을 띄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 입장에서는 살맛 난다? 저 땅값 오르는 것도 이득으로 계산이 끝났을걸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많이 뛰어가면 이거는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해지면 한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 안 해. 이게 되게 많아요, 현실에서. 서울시 특히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개발이익 환수가 활성화되면은 공익 실천하기엔 좋은데, 개발이 위축될 수 있어요. 아니, 지역민들은 개발이 수건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찬반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울시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발이익 환수 어디 있어? 얘 앞에요. 이 세 글자가 붙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재건축. 이 제도 아십니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 이런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뭐가 결성되죠? 조합. 그리고 조합원이 가입이 되죠. 그때 이게 뭐냐면 이 제도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정상 집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조합원 왜 가입하세요? 프리미엄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제도라니까요. 그럼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재건축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위축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여기서 환수되는 금액으로 공공임대주택 짓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이것 때문에 조합원 결성이 안 되니까 강력하게 이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이 부동산 3법 개정될 때요. 얘는 지금 홀딩 됐어요, 이 제도가. 유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이익 환수 안 해요, 이거. 3년간 유예시켜버렸어요, 제도를.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알죠. 이 이익 환수는 개발을 살리는 제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말하면.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 보면 좀 나쁜 제도일 수 있고, 그냥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보면은 공익 실천이 되는 제도다. 그걸 쓸게요. 3절 위에 빈 공간 좀 있죠. 표 밑에. 이익 환수 제도 표 밑에다가 살짝 쓰세요. 장점이라고 써보세요. 장점. 이 제도의 장점은 공익 강화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의 공익 강화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점도 하나 적읍시다. 얘는 개발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아주 센 제도예요. 개발 사업 위축.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울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맨날. 하지 마, 이거 좀 홀딩 해줘. 재건축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얘는 그래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냥 개발이익 환수, 일반 기업 개발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제도입니다. 자, 토지 정책은 그 정도 정리해 보시고 제 3절로 넘어가는데 타이틀이 뭐죠 지금? 정책 중에서 무슨 정책? 아따, 별이 5개예요 여기. 네. 땅 정책은 뭐 아시면은 지금 좋은데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수 있고, 주택 정책은 처음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49번 밑에 무슨 제도? 임대료? 상한제. 이거 나옵니다, 내년에. 50번 오른쪽에 뭐 있어요? 보조제. 이것도 나옵니다. 상한제와 보조제는 그냥 기본으로 깔려요, 시험에. 그래서 두 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24페이지에 뭐 있죠? 분양주택 정책 있죠?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잠깐만, X표 치지 말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X표를 치더라고요. 마음이 찢기는 줄 알았어요. 분양주택 정책은 그냥 9월 달에 공부해도 돼요, 내년도.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뭐 분양가 자율화다, 선분양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 차원에서 배우시고, 교양으로 배우시고, 학습은 22페이지, 3페이지에 우리가 몰빵을 하는 거예요, 거의. 22페이지, 3페이지는 뭐냐면 임대주택 정책들이에요. 우리 시험은 임대주택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은 그냥 지식 차원에서 공부하시고. 자, 그래서 주택정책을 들어갈 건데, 이 주택정책을 하면서 미리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놈들이 바로 뭐냐면 수요 공급. 끈덕지게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1시간 내내 나와요, 수요 공급 얘기.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복습을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좋아요, 지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그리고 얘네 두 개 정리한 다음에 균형의 이동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세 개를 연습해놔야 정책론을 공부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수요 법칙은 둘의 관계였습니다. 뭐와 뭐의 관계냐면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죠. 네. 자, 기억나시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비싸면 안 사게 되죠. 이 기본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하니까 얘네 둘의 관계를 반비례라고 불렀습니다. 역의 관계.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 가격과 수요량의 감소함수를 수요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가격과 너 양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얘를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세로축에 뭐 있어요?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가로축에 퀀티티 양. 수요 곡선 무슨 모양? 이렇게 우 하향하는 곡선입니다. 수요 공급 수업 안 들으신 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동영상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2주차 수업이었죠. 그리고 지금 내용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요 공급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이 가격과 뭐의 법칙? 공급량의 법칙인데 제가 설명할 때는 집을 팔 때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집은 비쌀 때 팝니다. 싸지면 잘 안 파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 감소. 그렇죠.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공급법칙을 가격과 공급량의 정해관계 같이 움직인다. 정비례, 그렇죠? 증가함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급곡선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올라갈수록 늘어나니까 상향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다시 좀 연습 좀 할게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합시다.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죠. 이게 또 그 사이에 보고 대답을 하시네요. 이거를. 못 말린다 내가 진짜. 상도덕에 어긋난.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자, 멀쩡한 시장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봅시다. 멀쩡한 시장에서 이게 이제 정책에 나와요. 집값이 오르면 수요 공급 동시 반응하죠. 집값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공급량은 늘어나니까 공급이 많아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입니다. 윗가랭이. 그렇죠. 초과 공급이 납니다. 다시 가격이 싸집니다. 집값이 휙 떨어져요. 그러면 집을 사는 수요량은 늘고 집값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고 뭐가 많아진다? 그럼 초과 수요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아랫가랭이가 쫙 벌어지죠. 초과 수요. 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얘기해서. 약간 조금 불안하거든요. 다시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배우셨냐면 균형의 이동 배우셨는데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놓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었죠. 그럼 균형점이 대각선 위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 했었죠. 제가 케이스를 4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때, 그리고 또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할 때, 그리고 공급이 감소할 때 이렇게. 아우 이건 진짜 한 명씩 하고 싶다. 한 명씩. 1분 단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명씩. 할게요. 머리 푸세요 빨리. 첫 번째.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기존보다 비싸지게 되죠. 네, 이게 균형의 이동입니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많아집니다. 흔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부족해져요. 그럼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거 못하면 정책 하나도 몰라요. 못하면 정책을 하나도 모른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지금 진짜 이 얘기만 할 거거든요. 거의.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게 조금 올라오네요. 안에서. 울컥울컥 합니다. 지금. 자, 다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이거랑 같이 하다 보면 헷갈려요. 차이는 이거요. 차이는 얘는 앞에서 뭐가 변해요? 가격이 변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얘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나 공급 곡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두 개가 맞물리긴 해요.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가격이 비싸진다고 합시다. 가격이 비싸지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이 줄죠. 사람들이 안 사죠. 사람들이 안 사면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이놈의 가격이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가격과 수요는요. 수요는 가격의 영향을 받지만 다시 영향을 줘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 다시 거꾸로 써볼까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시다. 이건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인기가 많아지면 가격이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비싸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사요, 안 사요? 그럼 이건 다시 얘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상승하면 사람들이 수요량은 감소한다.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지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늘어나고, 아파트의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이 내려갑니다. 맞죠? 네. 균형 상태에서 현재보다 수요가 증가하면 큰 폭으로,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균형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공급이 부족하게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거 깔아놓고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49번 들으시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마 무슨 제도죠? 이름이? 임대료 상한제. 자, 전원 다 펜을 놓으세요. 그냥 책을요 제가 다 읽을 거예요. 완전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안에. 그냥 팔짱 딱 끼시고 구경하시고 느끼시고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임대료 상한제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상한제. 이 상한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상한선, 이 탑점이죠, 그렇죠? 예, 그 임대료를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상한제라고 합니다. 좀 쉽게 받아들일 땐 얘는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주택 시장을 제가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릴게요. 지금부터 수요 공급 바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로축에는 뭐 들어가죠? 가격인데 우리 여기 오피스텔 시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피스텔 월세 시장이에요. 서울 지역에. 그러면은 세로축이 가격인데 고노마의 가격이 이거겠죠. 그럼 걔 뭐라고 하죠? 그래요. 세로축을 임대료라고 이제 바꿀게요. 말이 똑같으니까. 그럼 가로축은 양이 됩니다. 자, 수요 곡선 무슨 모양이고요? 우. 그럼 얘 수요 곡선 맞죠, 지금? 그럼 이 수요자가 누구냐면 이제 세입자들, 임차인. 공급 곡선은 우. 그럼 이 공급은 이제 누구다? 자, 우리 집주인들, 그쵸? 임, 대인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곡선이.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 잡고 있죠, 지금. 중간에 딱 크로스되는 이 지점을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때 임대료가 있겠죠? 그럼 걔는 균형 뭐라고 부른다?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얼마냐면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이에요, 월세 기준. 그럼 서울 지역 평균 오피스텔 가격이라는 얘기죠, 이게. 월세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래되는 수요량, 공급량의 균형량이 백채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정부 개입 안 해도 지금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부가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야, 이거 너무 빡센데, 가격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저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릴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다운시키겠죠. 그러면 이걸 40만 원 선으로 통제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규제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아니면 낮게? 낮게 강력히 규제하는 제도죠. 그럼 얘는 최저 임대료 제도일까요? 최고 임대료 제도일까요? 이거 설정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위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렇죠. 이것도 헷갈리죠. 그래서 얘를 최고 임대료 제도라고 합니다. 최고 가격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마트 같은 데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저거 해요. 포스터 붙여놔요, 매장 안에. 농수산물 최고 가격제 이렇게. 그러니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진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 가격은 이퀄 이 프라이스를 컨트롤, 통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도는 저소득 임대인, 임차인.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저소득 누구 보호? 예, 목적은 확실히 드러났죠? 월세가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예, 이 가격 통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합니까? 우리나라 월세 통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안 하는데요. 지금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부릅니다. 아, 이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게 요새 뉴스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 이게 임대료 상한제예요. 선거 때마다 나와요, 이 얘기가. 내년에 우리 총선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내년에. 엄청 나올 거야, 아마. 요게 말이죠.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이런 컨셉입니다. 월세는 그렇다 치고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몇 년 주죠, 계약? 2년 주죠, 그쵸? 그럼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죠. 소위 이제 재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그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35%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올려? 줘야죠. 줘야 돼요. 안 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상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행 논의되고 있는 이 제도의 본질이 뭐냐면 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을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그러면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재계약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비율을 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 이렇게. 이게 이 제도의 본질이에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이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어마어마하게 갈리겠는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빨간 정책이죠, 완전히. 어떻게 국가가 이 가격을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둘에 딱 놓고 반대 찬반이 딱 나눠져 있어요. 당연히 그 새정치 쪽, 민주연합 쪽은 찬성, 새누리당 절대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 35%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리얼 제 얘기예요. 올해 초. 제가 전세 계약을 10회 했는데 올해 저희 임대인이 86세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오래 사셔서 이 말씀이 추성훈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셨나요? 김성근 감독. 야구 하시는 분들은. 그 전화로는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요. 일본 말이기도 하고 경상도 말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말이.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커피숍에서 만나자마자 자리에 백지 하나 꺼내보신 다음에 이렇게 쓰신 거야. 35%. 그리고 펜으로 여기 이렇게. 그 손끝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헉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길래, 이 사장님, 이거 너무 비싸니까 제가 밑에 수줍게 20%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시냐고, 지역 시세가 있는데. 그러더니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3분 걸렸어요, 딱. 3분 걸리시고, 나가시고, 전화 안 받으시고, 그 따님이 문자 보냈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아파트가 푸르지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모든 나쁜 사례는 다 푸르지오가 나와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푸르지오 사례를 들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푸르지오가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의 개인적 사심을 담아 수업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 저 같은 세입자들은 이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도에 강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최악의 제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입장을 싹 지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만 해야 돼요. 뭐와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중립, 얘를 시장론이라고 합니다. 시장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부작용이 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단 한 번도 임대료 상한제를 좋게 말한 적은 없어요, 시험에서. 자, 왜냐하면 이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며요?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가격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깔아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시험에 나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지금 현재 균형 월세가 얼마죠, 시장에서? 50만 원인데 이 제도가 잘 돌아가려면 규제가 균형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오케이. 40만 원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효력이 있다. 얘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매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임대료를 잘못 추정을 한 거예요. 시장의 평균 임대료를. 시장의 평균 시세를 한 60만 원으로 착각을 한 거죠.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규제를 어떻게 하냐면 55만 원을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균형보다 규제선이 어때요 지금? 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바로 직방 시험 문제예요. 균형보다 규제선을 높게 해버리면 어떤 변화가 있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 줄 아세요? 50만 원이 비싸니까 55만 원씩 받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림에서만 간단히 보시면 이 윗가랭이가 벌어질 걸 이렇게.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면 초가 뭐가 난다? 얘가 맞네요. 초가 공급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초가 공급이 나면 다시 돌아와요. 어딜로? 균형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가격 세팅을 해놔도 결국엔 이게 돌고 돌아서 여기로 컴백한다니까요. 얼마로? 아무 변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높게 세팅이 되면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와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해되시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가 집에서 맨날 10시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애가 고1인데.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너 11시까지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애가 10시에 들어왔는데, 야! 너 내일부터 몇 시까지요? 그럼 애가 뭐라고 할까요? 애가 헐 대박 이럴걸요, 아마? 엄마가 공부하더니 머리가. 애가 왜 10시에 들어올까요? 할 거 다 했어. 놀 거 다 놀았어. 돈 떨어지고 추워서 들어온 거예요. 기어 들어온 거예요, 10시에. 그러면 얘 11시에 들어오라고 해도 이때 들어와요.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 변화 어떻게? 없게 된다. 아, 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되게 상식적이죠, 말이. 예. 여기까지 제가 책에서 이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펜을 드시고 책을 보시죠. 의 보이십니까, 처음에? 네, 의의 1, 2, 3, 4, 5번 5개 문장이 있죠. 자, 들어갑니다. 1번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1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은 균형에 맞게 균형 거래한다. 맞죠? 네. 자, 2번.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 거 아니냐. 판단이 되면 임대료를 강제로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 낮추는 규제를 가한다. 낮추는 규제. 이거를 임대료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3번에 중요한 얘기 나와요. 3번.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임대료에 색칠하죠, 이제. 별표 치세요.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다 썼죠, 이렇게. 무슨 제도다? 최고 가격제. 이건 좀 외우실 필요가 있겠다. 최고 가격제. 걔를 설정을 해서 해당 세팅된 금액 이상을 못 받게 하는 제도다. 맞죠? 네. 4번에 우리나라 제도 이름 하나 알아둡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 월세 상한제. 4번에. 뉴스 나오면 피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서. 전월세 상한제 쉽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 끝부분. 재계약 시 어떻게 한다? 임대료 인상 비율을 제한. 35% 과하니까 10%만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5번에 임대료 상한제는 결국 저소득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체크.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자, 내려갑니다. 전제 조건은 별표 걸죠. 지금 막 말씀드렸습니다. 1번. 만약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를 오판, 잘못 추산해서 자, 색칠 쫙 줄까요, 지금부터?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중요한 말이에요. 높은 동그라미. 이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한다면. 50이 비싸니까 55를 받아라 이러면 아랫줄에 어떻게 된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효력을 좀 보려면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낮게. 너무 상식적입니다, 여기가. 낮아야 규제 아닙니까? 그렇죠? 낮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서 여러분들 22번, 3번 두 개 연결하실래요? 22번 지문, 3번 지문 그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한 15초 정도,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간. 22번, 3번.
22번 OX. 맞죠? 23번 OX. 23번 X죠.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시험에.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22번. 균형보다 지금 여기에 반응이 돼야 돼. 임대료 상한이 어떨 경우? 상한이 높을 경우가 포인트 단어죠, 지금. 그거 보면, 아무 변화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아래쪽에 뭐 수요나 공급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이 있게 하면 23번. 정부가 규제하는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낮아야 영향을 주겠죠. 낮아야. 높아야가 아니라. 이게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무조건 보기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서 이제 그만 보시고 칠판으로 다시 옵니다.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놈의 상한제를 하면은 균형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 저게 생각나야죠. 저게. 이거.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자, 지금 월세가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그럼 집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 집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줄어들겠죠. 다시.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월세가 낮아지면 우리 세입자들은? 많아져요.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안 해요. 이거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 공급은? 오케이. 그걸 써볼까요? 그러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세입자들 많아지고 사업자들은 A씨 그러고 이거 안 하려고 한다. 이거.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니까 시장에서. 그럼 이 녀석이 늘고 이 녀석이 줄면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뭐가 날까요? 얘가. 초가. 수요가 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수요 공급을 기반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험에서는 그 영향을 두 개로 나눠서 냅니다. 이렇게. 단기적 영향이 뭐고 장기의 영향이 뭐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건 제도가 실시되고 한 6개월 이내? 요 정도? 그리고 장기라고 하는 건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흘렀을 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피스텔이 세 채 있어요. A, B, C 이렇게. 그리고 얘네 다 현재 계약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중간입니다, 지금. 균형 임대료가 원래는 50이었어요, 다들. 근데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50에서 얼마로? 40으로 규제를 걸어버려요. 갑자기 싸졌죠? 그러면서 기존 계약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합니다. 이 상한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오리지널로 생각을 해봐요. 단기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좋다, 나쁘다? 임차인의 마음은 한마디로 심쿵. 요새 말로. 예. 그럼 임차인 이거 아닙니까? 좋죠. 세입자가 나쁠 게 뭐 있냐고요. 그럼 입장 좀 바꿔볼게요. 임대인 입장. 자, 집주인의 빙의가 되셔야 돼. 집주인으로 내가 본인 생각을 해야 이걸 안 까먹어. 통장 정리를 하니까 40이 지켜요? 전달까지는 얼마였는데? 그럼 임대인의 마음은? 1번. 임차인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 마냥 행복하다. 1번. 2번 뚜껑 열린다. 뭐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임대인의 뚜껑 또는 꼭지라고도 하죠. 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단기라고 했으니까 임대인이 뚜껑은 열리는 거 속이 부글부글한데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어쩔 거예요.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뭘 하냐면 그냥 조용히 칼을 갑니다. 이렇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임차인이 좋으니까 임차인 행복해 그러고 끝나요. 문장이. 더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초반 6개월은 달콤하다가 정답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갑니까? 야,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겁니다. 자, 다시 이걸 머릿속에 세팅을 하세요. 이렇게. 가격은 계속해서 싼 상태인데 장기로 시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흐르면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집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그런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도 끝났으니까 B와 C가 어떻게 하냐면 시장을 이탈해버려요. 막 때려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빠지게 되는 거죠.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요. 이게 상한제가 최악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수입이 줄었는데 누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줄면서 얘가 느니까 이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림으로 갑니다. 저기 그림. 지금 가격 얼마 세팅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을 한번 그어보자, 그렇게. 그럼 아랫가랭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 40만 원이 되면 공급 곡선하고 만나서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80채로 20채가 줄어요. 20명이 때려친 거예요, 임대사업을. 그러나 수요 곡선하고 여기서 만나면서 수요자는 계속 어떻게 되죠? 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이 몇 채? 40채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걸 초과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초과 수요가? 힌트 경쟁. 집이 80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네. 그리고 120명을 사려고 하는데 80채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집 사기가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세 대란. 대란이 더 심각해져요. 제가 정말 불쌍한 세입자로서 이 제도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좋아요. 정부가 가격 내려주면은 6개월 동안 아주 해피합니다. 6개월 안에는 집이 빠질 수가 거의 없어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격을 후려쳐놨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서. 물건을 안 팔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집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정부가? 임대사업을 처리하는 걸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가격을 후려치면 이 부작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쟁과 초과 수요가 결국에는 시험에 뭘로 나오냐면 신규 임차인들은 그러니까 주택을 구하기 기존보다 그렇죠, 어려워진다.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새 집 구해서 이사 다니기도 어려워집니다. 자, 수입이 줄죠, 임대인들은. 그럼 임대주택 투자 안 해요. 질도 나빠질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공급은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 100분 토론하면은 지금 이 얘기 다 나올걸요. 기사에 나와요, 뉴스에. 전월세 상한제를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게 메인 논리가 이거예요. 야, 지금도 전세 대란인데 니는 어떡할 거냐, 이거 하면. 그럼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야당 의견도 맞아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럼 지금 전세가가 정상이니? 그럼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안이 있는데 사실. 이걸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정부가. 이걸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네, 공공임대주택을 풀어야 돼요, 같이. 만약에 이것만 하면 이건 100% 실패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부에서 주택을 져서 공급을 해주면 이게 보완이 되겠죠. 공공임대는 평균 7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짓고 공급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임대 물량이, 착공 물량이 거의 제로예요. 예, 지난 10년간 공공임대를 거의 안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불행해졌지, 사회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가격 생깁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가격 생깁니까? 어디 생겨요? 여기 생기잖아요.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예술이에요, 원래. 딱 생겼죠, 여기. 근데 이 정부가 가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내리고 싶으면은 수요 공급하고 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를 줄이든 공급을 늘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멱살을 잡고 내린 거예요. 가격 내려놓으니까 얘네들이 왜 막 벙찐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우왕좌왕되면서 부작용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예, 가격 통제는 성공 못 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게 바로 50번이에요. 오른쪽에. 그게 무슨 정책? 보조 정책입니다. 가슴이 무지 아픕니다. 만년 세입자 주제에 이 제도를 반대를 해야 된다니. 자, 우리 책에 보십시다. 책 읽고 좀 쉬죠.
실시 효과 보이십니까? 실시 효과에 되게 두꺼운 박스 보이시죠? 22페이지 아래쪽. 22페이지, 22. 찾으셨어요? 네. 자, 처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 옆에 가격 하락 색칠합니다. 가격 하락 색칠합니다. 색칠하셨죠? 스톱. 그리고 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시나리오, 감독이 돼서 시나리오를 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디 색칠하셨어요? 이렇게. 하락한다. 그럼 뒤에 보나마나 수요는? 공급은? 그게 있잖아요, 옆에. 예. 싸졌으니까, 와, 세입자 많아지겠구만. 야, 이게 집이 빠지겠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니까, 이론을. 예. 그러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밑에 얘기라고요. 자, 쭉 들어가 볼까요? 1번부터. 규제가 실시되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어서 단기 동그라미. 단기에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50에서 40으로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2번에 단기 동그라미. 그럼 단기에 규제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로 때려칠 수 있다 없다? 그럼 공급이 바로 줄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상한제가 괜찮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낮아지는 임대료만큼 자 밑줄 임차인들은 어떻게 된다? 혜택. 심쿵. 행복해. 하트 그려놓으시면 돼요. 거기다. 그럼 단기 임차인들이 좋은 건 이해되셨죠? 나 좋습니다. 3번.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규제가 실시되면 임대인 밑줄. 자, 임대인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수입이 감소. 수입이 감소, 오른쪽 밑에다가 이제 뚜껑 열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그게 너무 천박하시면 뭐 화가 난다. 아니, 이 뚜껑 열린다는 말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문제 풀 때. 임대인들이 뚜껑을 열리니까 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언제에는? 장기 동그라미. 그럼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 감소. 이 별표죠. 이게 최악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수요는 어떻게 되는데? 느는데. 자, 두 개 겹쳐집니다. 4번. 즉,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색칠 별표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이해 잘 하세요. 이거 초과 수요면 그 밑에 줄에 있어요. 전월세보다 대란이에요, 이거.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백화점에서 세일하면은 사람 드글드글한, 득실득실한 그 얘기예요, 이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5번. 이렇게 된다면 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신규 임차인들은 주택을 구하기 빡세고 어렵고, 그리고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말은 이사 다니기 어렵다. 그리고 아랫줄. 임대인들은 어차피 투자 안 하겠죠, 이제 집에. 그럼 투자 저하. 그러면서 질도 저하. 나아가서는 공급의 지속적 감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한제를요, 시험에 맞게끔 비판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이 줄어서 이 모든 문제가 초래되는 거예요. 왜 공급이 줄었다? 그럼 본질이 여기 있네. 왜 공급이 줄었다? 가격을 후려쳐버렸으니 공급이 들어올 수 있나? 이해되죠? 네. 그게 상한제고요. 그 50번에 이제 들어갈 건데 지금 잠시 쉬었다 할 거예요. 쉬시면서 프린트 뭐 24번부터 한번 쭉 보세요. 또 지문도 몇 개 있죠. 쉬었다가 규제보다 나은 제도,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돼요.